그녀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신장을 주었어요. 심장 모니터는 절망적일 정도로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김서연은 방금 받은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를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병원 복도를 달렸다.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는 맨발에서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 시간에 도착해야만 했다. 남편 이민준에게 희망이 있다고, 자신이 그를 살릴 수 있다고,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말해야 했다. 남편의 병실에서 나오는 신장내과 박 과장을 보자 서연은 외쳤다. 과장님,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적합하대요. 의사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지난 72시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똑같은 질문을 읽을 수 있었다.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겠는가?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망설임 없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예였다. 6개월 전 병원에서의 그 절망적인 날이 오기 전까지 김서연은 지난 14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다. 그녀의 일과는 거의 수학 공식처럼 정확했다. 커피를 내리고 민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깨우고 간호사 유니폼을 챙겨 입고 정확히 6시 45분에 집을 나서는 것이었다. 그녀는 38세의 중간 키에 항상 완벽한 포니테일로 묶은 갈색 머리, 그리고 서울중앙병원 환자들이 즉시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진정한 따뜻함을 발산하는 녹색 눈을 가진 여자였다. 반면 이민주는 일과에 있어서는 정반대였다. 41세의 나이에도 그는 24살 때 서연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예측 불가능한 남자 그대로였다. 일찍 일어나는 날, 아침마다 조깅으로 다져진 운동선수 같은 체격에 항상 완벽하게 뒤로 빗어넘긴 검은 머리, 그리고 어떤 방이든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미소를 가졌다. 그는 건축가였지만 평범한 건축가는 아니었다. 민준에게는 거대한 꿈, 해가 갈수록 커지는 야망이 있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갖게 될 거야. 그는 식탁에서 설계도를 검토하며 서연에게 말하곤 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여행할 거야. 나는 사람들이 몇 세기 동안 기억할 건물을 설계할 거야. 서연은 이런 꿈을 들을 때마다 미소 지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민준에게 그것을 이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를 때때로 불안하게 했던 것은 그가 간절히 원하는 위대함을 성취하는 것에 자신의 가치가 완전히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강렬함이었다. 사랑은 집의 크기나 건물의 높이로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저녁을 차려주며 말했다. 매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작은 순간들로 측정되는 거지. 알아, 여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에게 최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서연은 서울중앙병원 심장내과 주간 근무를 했다. 그녀는 층에서 가장 존경받는 간호사였으며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몇 마디 말로 가장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진정시키는 능력으로 유명했다. 동료들은 항상 그녀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사람들을 보살핌받고 보호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서연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태어난 사람 중 하나예요. 팀에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최 부장은 말하곤 했다. 만약 당신이 아프다면 그녀가 당신을 돌봐주길 원하게 될 겁니다. 그 봉사정신은 병원 밖까지 이어졌다. 집에서 서연은 직장에서와 똑같은 헌신으로 민준을 돌보았다. 그가 잘 먹고 충분히 잠을 자고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만 같은 프로젝트들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신경 썼다. 민준은 중소규모의 건축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주로 주거용 주택과 소규모 상업 건물을 설계했다. 그는 자기 일에 능숙했지만 항상 더 큰 프로젝트, 더 중요한 고객,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다. 오늘 쇼핑몰 프로젝트 투자자들을 만났어. 3월의 어느 오후 그가 서연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 같아. 이 프로젝트가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어. 서연은 수년 동안 그와 비슷한 말을 여러 번 들어왔다. 항상 다를 것이라는 프로젝트, 인생을 바꿔줄 기회. 마침내 민준의 재능을 알아줄 고객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들 중 많은 것들이 그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연은 결코 그를 지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남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일상은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일찍 병원으로 출근했고 그는 설계도와 프로젝트 작업으로 늦게까지 일했다. 주말은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서연의 가족을 방문하거나 도시의 새로운 맛집을 탐방하며 함께 보냈다. 그들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커플이었고 둘 모두에게 맞는 삶의 리듬을 찾았다. 하지만 서연이 병원에서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듯이
인생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는 잔인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은 사소해 보이는 증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는 아침 조깅 후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둘 다 그것을 업무 스트레스와 설계도 앞에서 보내는 긴 시간 탓으로 돌렸다. 좀 더 쉬는 게 어때요? 서연이 제안했다. 요즘 너무 무리했어요. 지금은 쉴 수 없어. 그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대답했다. 이 쇼핑몰 프로젝트는 너무 중요해. 하지만 피로는 심해졌다. 그 후에는 발과 손이 붓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서연은 간호사였다. 그녀는 증상을 보면 알아챌 수 있었다. 민준 씨, 병원에 가봐야 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그녀가 말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에요. 괜찮아. 서연아. 이 프로젝트만 끝내고 나면 우리도 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연은 남편이 명백히 좋지 않은 것을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병원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그녀는 도시 최고의 신장 전문의 중 한 명인 박 과장에게 진료 예약을 잡았다. 초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민준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신장 기능은 정상의 30% 미만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진단은 파괴적인 충격으로 다가왔다. 말기 만성 신부전.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서연이 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남편분의 신장이 기능을 멈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 과장은 최고의 의사들이 가진 부드러움으로 설명했다.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식이 필요할 겁니다. 민주는 진단을 듣고 몇 분 동안 침묵에 잠겼다. 서연은 그의 모든 야망, 위대함에 대한 모든 꿈이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갑자기 더 이상 유명한 건물을 설계하거나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갖는 문제가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그가 마침내 물었다. 투석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한동안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선택, 유일한 최종 해결책은 신장 이식입니다. 다음 몇 주는 병원 예약, 추가 검사. 민준을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리기 위한 서류 작업의 연속이었다. 서연은 그의 주된 간병인이 되어 질병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투석 세션에 동행할 수 있도록 병원 근무 시간을 조정했다. 항상 자기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던 민주는 갑자기 기계와 병원 일정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다. 그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과묵해지고 더 짜증을 내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더 좌절했다. 이렇게는 못 살아. 그는 투석 세션이 끝날 때마다 서연에게 말했다.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장애인이 된 기분이야.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기증자를 찾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적합한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기자 명단은 길었고 가능한 신장은 적었다. 매주가 지날수록 민주는 더 약해졌다. 그의 체중은 상당히 줄었고 피부는 회색빛을 띠었으며 그의 눈은 항상 그를 특징짓던 야망의 불꽃을 잃었다. 서연은 남편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고 무력감에 죽을 것 같았다. 간호사로서 그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환자들을 보았지만 민준의 경우에는 그녀의 모든 의학 지식이 쓸모없어 보였다. 민준이 옆에서 불안하게 잠든 어느 불면의 밤, 서연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심을 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컴퓨터로 가서 가족 간 신장 기증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배우자 간 이식은 성공 확률이 높았고 특히 조직이 적합할 경우 더욱 그랬다. 서연은 그들의 혈액형이 같다는 것을 알았지만 고려해야 할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연은 박 과장과 이야기했다. 적합성 검사를 받고 싶어요.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남편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의사는 감탄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 씨, 이건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신장을 기증하고 나면 남은 평생을 기능하는 신장 하나로 살아야 합니다. 위험도 있고 제약도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15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위험을 압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제가 그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적합성 검사는 2주가 걸렸다. 그 2주 동안 서연은 민준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지키지 못할 희망을 주기 전에 완전히 확신하고 싶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을 때 서연은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적합했다.
단순한 적합이 아니라 완벽하게 적합했다. 의사들은 마치 그들이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다. 투석 세션 후 지쳐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그는 너무나 연약해 보였고 14년 전 만났던 강하고 야심찬 남자와는 너무나 달라 보였다. 그녀는 그를 부드럽게 깨워 옆에 앉았다. 민준 씨,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며 시작했다. 적합성 검사를 받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신장을 줄 수 있어요. 민주는 방금 들은 말을 처리하려는 듯 몇 초 동안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확실해요? 그가 겨우 내뱉은 첫 마디였다. 완전히요. 우리는 완벽하게 적합해요. 의사 선생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좌절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 희망, 사랑의 눈물이었다. 당신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는 없어. 그는 몇 주 만에 가장 강한 힘으로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을 사랑하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날들이 더 많았으면 하니까 제안하는 거예요. 수술은 3주 후로 잡혔다. 서연은 병원에 휴가를 내고 자신의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 정신적으로 대비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지 않았다. 수술 전날 밤, 둘 다 다음 날 수술을 준비하며 병원에 있을 때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가 말했다. 아무것도 갚을 필요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는 거죠.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서연이 먼저 수술실에 들어갔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민준에 대한 것이었다.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환자분의 심장은 이미 남편분 몸에서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거의 울 뻔할 정도로 강렬한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해냈다. 사랑하는 남자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회복 초기 며칠 동안 민주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꽃을 가져다 주고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계속해서 말했으며 이제 자신이 괜찮아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항상 원했던 것처럼 전 세계를 여행할 거야. 그녀가 회복하는 동안 그가 말했다. 지난 몇 달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할 거야.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병 동안 잃었던 에너지와 희망을 되찾은 것을 보고 행복했다. 하지만 다음 몇 주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민준이 신체적으로 강해지면서 서연은 그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우리가 여행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여행할 거야 라고 말했다. 더 이상 함께 세웠던 계획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말했다.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었으니 낭비할 수 없어. 그가 말했다. 나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해. 수술에서 아직 회복 중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허약하게 느끼던 서연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마도 그것이 민준이 겪었던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변화는 계속되었다. 민준은 더 격식 있고 우아하게, 다르게 옷을 입기 시작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자신을 완전히 재창조하려는 듯 더 세련된 단어를 사용하며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서연이 이런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다. 요즘 당신 좀 달라 보여요. 최고야. 그가 대답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껴. 하지만 서연은 민준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삶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병, 약점의 순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했던 시대를 상기시키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수술 후 2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민준의 약을 정리하다가 그의 셔츠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 최유나, 인테리어 디자이너. 뒷면에는 손으로 쓴 메시지가 있었다. 어젯밤 저녁 식사 고마웠어요. 곧 다시 뵙기를 바라요. 서연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설명을 찾으려 명함을 몇 번이고 다시 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유나가 누구예요? 그녀는 명함을 보여주며 물었다. 민준은 잠시 굳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프로젝트 때문에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야. 그가 대답했다. 왜? 왜 그녀가 어젯밤 저녁 식사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거죠? 업무상 저녁 식사였어. 서연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하지만 그가 그녀의 시선을 피하는 방식은 그녀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가 자신의 몸 일부를 내어준 남자, 그녀 자신의 희생으로 생명을 구한 남자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연의 의심은 매일 그녀의 가슴속에서 독초처럼 자라났다. 민주는 중요한 회의, 까다로운 고객,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정교한 변명을 대며 점점 더 늦게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말투, 시선을 피하는 방식에는 그녀의 최악의 두려움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남편의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서연은 때때로 14년 동안 결혼했던 그 남자를 정말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민주는 그녀와 상의 없이 새 옷,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을 비싼 정장을 사기 시작했다. 그의 신발은 이제 이탈리아 브랜드였고 셔츠는 이집트 면이었으며 서연의 석 달치 월급보다 비싼 시계를 차기 시작했다. 이 모든 돈은 어디서 났어요? 어느 날 오후 그가 거울 앞에서 새 넥타이를 매는 동안 그녀가 물었다. 새 프로젝트들이 돈이 꽤 돼. 그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드디어 내 재능을 인정해주는 고객들과 일하게 됐어. 하지만 서연은 그것이 사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집안 재정을 관리했고 그들의 은행 계좌에 특별한 수입이 들어온 것을 보지 못했다. 사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의료비 때문에 그들의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빠듯했다. 민준의 그녀에 대한 태도 또한 급격하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병원에서 하루가 어땠는지 묻지 않았고 그녀의 환자나 걱정거리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일에 대해 무언가 말하려 하면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말로 그녀의 말을 끊었고 마치 그녀가 하는 일은 무관한 것처럼 굴었다. 오늘 심장내과에 응급 상황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60대 남성분이 심근경색으로 실려왔는데 간신히 살렸어요. 아내분이 감격해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서연아, 오늘 밤은 조용히 저녁 먹으면 안 될까? 민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거든. 검토해야 할 설계도에 집중해야 해. 그것은 서연이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 된 것처럼 느낀 첫 순간이었다. 한때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진심 어린 관심으로 들어주던 남자가 이제는 그녀를 성가신 방해물처럼 대했다. 예전에 함께 영화를 보거나 가족을 방문하며 보냈던 주말에 민주는 모호한 변명을 대며 사라지기 시작했다. 부지를 보러 가야 한다거나 막판에 회의가 잡혔다거나 사무실에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연은 수술에서 아직 회복 중인 채로 집에 혼자 남아 그가 괜찮아지면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남자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민준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어 놀라게 해주기로 결심했다. 그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아마도 친절한 제스처가 그들이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건축 스튜디오가 있는 건물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누구를 찾으시나요? 남편 이민준 씨를 만나러 왔어요. 5층 건축 스튜디오에서 일해요. 죄송합니다만 사모님, 스튜디오는 주말에는 문을 닫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일하지 않아요. 서연은 마치 배에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녀는 방금 들은 말을 처리하려 애쓰며 건물 앞에 몇 분 동안 서 있었다. 민준이 사무실에 있지 않다면 그 모든 토요일에 어디서 시간을 보냈던 걸까? 그녀는 손대지 않은 점심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기다렸다. 민주는 밤 8시에 집에 돌아와 끝내야 할 일이 있었다는 늘 하던 이야기를 했다. 사무실에서 하루 어땠어요? 서연은 그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물었다. 아주 생산적이었어. 그는 동요하지 않고 대답했다. 새 쇼핑몰 설계도를 많이 진척시켰어.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 옆에 누워 그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지난 몇 주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더했을지 궁금해했다. 민준의 변화는 옷과 거짓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의 말투 또한 서연이 불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마치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는 듯 이전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던 허세 부리는 단어와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엔 잠재적 투자자들과 만찬이 있어. 어느 화요일 오후 그가 말했다. 아주 세련된 분들이라 최고의 인상을 남겨야 해. 서연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민준이 저녁 식사나 회의 대신 만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투자자들은 누구예요? 그녀가 물었다.
부동산 업계의 아주 중요한 분들이야. 그는 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이름을 알 만한 사람들은 아닐 거야. 하지만 서연에게 가장 상처가 되었던 것은 민준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에서 커져가는 냉담함이었다. 그는 더 이상 불쑥 그녀를 만지지 않았고 아침이나 저녁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지 않았으며 그녀가 병원에서 지쳐 돌아왔을 때 안아주지 않았다. 마치 서연의 존재가 그가 잊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서연이 수술 흉터에 크림을 바르고 있을 때 민준이 방에 들어와 거울 앞에 있는 그녀를 보았다. 이제 그 흉터가 그만 보일 때도 됐잖아.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바를 수 있는 연고나 치료법 없어? 서연은 얼어붙었다. 그 흉터는 그를 위해 한 일,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 희생의 물리적인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마치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인 양 말했다. 이건 내가 당신을 위해 한 일의 기억이에요. 그녀는 목소리를 굳건히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알아. 그리고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그가 말했지만 그의 어조는 마치 외운 대사를 읊는 것처럼 기계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잖아. 안 그래? 그 문장은 며칠 동안 서연의 머릿속에 밝혔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 무엇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간다는 걸까? 그의 병? 그의 의존? 그녀로부터?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금요일 오후 서연이 집을 청소하고 있을 때 민준이 부엌 식탁에 잊고 간 휴대폰이 울렸다. 보통은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겠지만 화면에 뜬 이름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유나, 서연은 전화가 끊길 때까지 벨이 울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곧이어 화면에서 읽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자기야, 오늘 밤에도 같은 곳에서 보는 거지? 빨리 보고 싶어. 또 봐.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단어들이 바뀌기를, 이것이 어떤 오해이기를 바라며 메시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읽었다. 하지만 방금 읽은 것을 오해할 방법은 없었다. 민주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유나가 그에게 쓴 방식으로 보아 그들이 만난 지 꽤 되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메시지에 또바라는 말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연은 여전히 손에 휴대폰을 쥔 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 배신,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리게 하는 깊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신장을 기증했다. 큰 수술에서 회복하는데 몇 주를 보냈다.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로 사용했다. 그날 밤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손에 휴대폰을 들고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 잊어버렸어요. 그녀는 기기를 건네며 말했다. 고마워.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받으며 대답했다. 유나 씨가 전화했어요. 서연은 그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덧붙였다. 민주는 잠시 굳었지만 이내 놀라움을 감추려 했었다. 아, 그래? 뭘 원하는데? 몰라요. 안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 후에 당신에게 보낸 메시지는 읽었어요. 이번에는 민준이 공황 상태에 빠진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의 눈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향했고 서연은 그가 자신이 얼마나 봤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서연아, 내가 설명할 수. 아니요. 그녀는 일어서며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의 설명은 필요 없어요. 진실을 원해요. 얼마 동안이나 나를 속여온 거죠? 민주는 몇 분 동안 침묵했다. 서연은 그의 얼굴에서 계속 거짓말을 할지 아니면 마침내 자신이 해온 일을 인정할지를 두고 벌이는 내적 갈등을 볼 수 있었다. 3주. 그가 마침내 서연이 거의 들을 수 없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3주. 그녀는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반복했다. 내가 아직 수술에서 회복 중일 때 그녀를 만나기 시작했군요. 서연아, 상황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상황이 복잡하다고 말하지 마요. 서연은 결혼 생활 내내 처음으로 소리쳤다. 나는 당신에게 내 몸의 일부를 줬고 당신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답했군요. 민주는 서연이 전에 본 적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다. 마치 그녀가 비이성적인 사람인 양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이봐, 서연아. 그는 그녀를 더욱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만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위해 한 일은 놀라웠고 항상 감사할 거야.
하지만 그게 내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삶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서연은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다. 갇혀 있다니. 그녀의 14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가 탈출해야 할 덫이었다. 갇혀 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나와 함께 있는 게 갇힌 기분이었어요? 나 거의 죽을 뻔했어.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다. 그 경험이 날 바꿨어. 인생이 너무 짧아서 평범하게 사는 건 낭비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 평범하다니. 우리의 결혼 생활이 평범했다고? 우리는 비용을 분담하는 룸메이트 같았어. 그는 서연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잔인함으로 말했다. 일상, 편안함, 지루함. 그건 사랑이 아니야, 서연아. 그건 안주야.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그녀가 14년 동안 알고 사랑했던 민준이 아니었다. 그들이 함께 쌓아온 삶에 대해 경멸적으로 말하는 낯선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나는 평범하지 않고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대화 내내 처음으로 민준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친절한 미소가 아니었다. 더 나은 것을 찾았고 만족감을 감출 수 없는 사람의 미소였다. 유나는 나를 이해해. 그가 말했다. 그녀는 내 잠재력을 봐. 내 꿈을 믿어. 그녀는 내가 최고의 내가 되도록 영감을 줘. 모든 단어가 서연에게는 칼날 같았다. 민준이 유나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은 서연이 수년 동안 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었다. 그녀는 항상 그의 꿈을 지지했고, 항상 그를 믿었고, 항상 그에게 영감을 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몇 살이에요? 서연이 물었지만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말해봐요. 23. 서연은 메스꺼움을 느꼈다. 유나는 서연이 민준과 결혼했을 때와 같은 나이였다. 그들에 비하면 거의 어린애였다. 너무 어려요, 민준 씨. 당신 딸뻘이에요. 걔는 나이에 비해 성숙해. 그는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난 걔랑 있으면 젊어지는 기분이야. 서연은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젊은 여자가 자신을 다시 중요하게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모든 중년 남자들처럼 들렸다. 어디서 만났어요? 그녀는 답을 알고 싶지 않았지만 물었다. 재활운동센터에서. 걔는 스포츠 부상에서 회복 중이었어. 재활운동센터. 서연은 수술 후 첫 몇 주 동안 그가 여전히 약하고 기본적인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했을 때 민준을 그곳에 데려갔던 것을 기억했다. 분명히 그녀가 그의 신체적 회복을 걱정하는 동안 그는 그녀의 대체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녀가 당신이 결혼한 거 알아요? 서연이 물었다. 내 결혼 생활이 오래전에 끝났다는 건 알아. 민준이 대답했다. 단지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그 문장은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서연은 기절할 것 같은 강렬한 분노를 느꼈다. 내 결혼 생활이 오래전에 끝났다고요? 그녀가 소리쳤다. 정확히 언제 끝났는데요, 민준 씨? 내가 당신을 투석에 데려가기 위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을 때, 당신이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했을 때, 내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 모든 의학 검사를 받았을 때, 정확히 우리 결혼 생활이 언제 끝났냐고요? 민주는 그녀의 피를 얼게 하는 냉담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끝났어. 서연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평생 동안 그녀를 향한 이보다 더 잔인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사랑하고 돌보고 자신의 몸 일부를 희생한 남자가 그녀가 자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더 나은 것.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반복했다. 그래. 그는 조금의 후회도 없이 확인했다. 더 나은 것?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이 남자를 바라보며 그의 배신의 크기를 처리하려 애썼다. 그가 바람을 피운 것만이 아니었다. 그가 그녀를 속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선물을 받고 그것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를 모욕할 기회로 사용했다. 이혼하고 싶어. 민준이 침묵을 깨며 말했다. 서연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뭐라고요? 이미 변호사와 이야기했어. 그는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했다. 서류는 다음 주에 준비될 거야. 이미 변호사와 이야기했다고요? 서연은 모든 폭로가 파도처럼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끼며 반복했다. 언제 그랬어요? 2주 전. 2주 전. 서연이 아직 수술해서 신체적으로 회복 중일 때, 아직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을 때, 아직 민준이 새로운 삶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을 때, 그는 이미 그녀와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당신이 이럴 수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서연은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서연아,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해봐. 민준이 말했다. 그의 거만한 어조는 그녀를 더욱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 나 거의 죽을 뻔했어. 그 경험이 날 완전히 바꿔놨어. 남은 시간을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삶을 살며 낭비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 내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으면서. 특별히 당신 때문은 아니었어. 그가 대답했다. 상황 전체였어. 일상, 평범함, 야망의 부족. 야망의 부족이라고요? 서연은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신장을 기증하는 게 야망이 부족해 보여요? 그건 다른 거야. 그건 의학적인 거였어. 서연은 민준이 자신이 한 일을 얼마나 냉담하게 축소시키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마치 그것이 단순히 일상적인 의료 절차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던 것처럼. 대화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민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서연이 이미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그녀가 알고 사랑했던 남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14년의 결혼 생활을 시간 낭비였던 것처럼 말하는 이기적이고 잔인한 낯선 사람이 있었다. 마침내 그날 밤 민준이 이혼 세부 사항을 해결하는 동안 호텔에 머물겠다고 말하며 떠났을 때 서연은 그들이 수년 동안 함께 공유했던 집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 앞에 서서 셔츠를 들어 올려 수술 흉터를 보았다. 왼쪽 옆구리에 약 15cm 길이의 선이었고 여전히 분홍색이며 눈에 띄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만지며 적합성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던 날을 떠올렸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이제는 인생 최악의 결정의 상징이 되어버린 흉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 몸의 일부를 주었다. 그 기회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를 배신하는 데 사용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더 이상 눈물이 남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버려진 14년의 결혼 생활을 위해 울었다. 사랑과 희생이 관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믿게 만든 순진함을 위해 울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자신의 결혼 생활이 구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여자를 위해 울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깊은 배신을 위해 울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자신을 일부를 주어 민준을 구했고 그는 그 관대함을 그들이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할 기회로 삼았다. 그날 밤 서연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지쳐서 움직일 수 없어 화장실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아내가 아니었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믿었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버림받은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해야 했다. 민준이 가방과 냉혹한 태도를 가지고 떠난 후 서연은 사흘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거의 먹지 않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성인이 된 후 내린 모든 결정을 의심하며 보낸 사흘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집의 방들을 유령처럼 떠돌아다녔고 이제는 위로가 아닌 고문이 된 기억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언니 수진이 예고 없이 문 앞에 나타났다. 문 열어. 서연아. 안에 있는 거 알아. 그녀는 마당에서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서연은 끔찍한 몰골일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현관으로 발을 질질 끌었다. 씻지도 않았고 머리도 빗지 않았고 지난 이틀 동안 같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 문을 열자 수지는 서연이 잘 아는 걱정과 결단력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언니는 항상 둘 중 더 강했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았으며 누구도 자기 연민에 오래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세상에 서연아. 수지는 동생을 안으로 부드럽게 밀어넣으며 말했다. 꼬리말이 아니네. 고마워. 서연은 비꼬며 대답했다. 딱 듣고 싶었던 말이네. 수지는 문을 닫고 부엌으로 걸어가며 단서를 찾는 형사처럼 집안을 살폈다. 제대로 된 밥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야?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솔직히 기억나지 않았다. 입맛 없어. 입맛 있냐고 안 물었어. 마지막으로 밥 먹은 게 언제냐고 물었지. 수지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서연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영양가 있는 무언가를 만들 기세였다. 언니, 나 애처럼 돌봐줄 필요 없어. 보아하니 필요한 것 같은데. 언니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애처럼 굴고 있으니까. 서연은 분노의 불꽃을 느꼈다. 슬픔이나 자기 연민이 아닌 며칠 만에 처음으로 경험한 진짜 감정이었다. 미안하지만 내 남편이 내 목숨을 구해준 후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날 배신했어. 슬퍼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 수지는 야채를 썰던 것을 멈추고 동생을 마주 보았다. 슬퍼할 권리도 있고 분노할 권리도 있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권리도 있지. 하지만 포기할 권리는 없어. 포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수지는 서연의 흐트러진 모습을 가리키며 몸짓했다. 그럼 이건 뭔데? 서연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수진이 옳았고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앉아. 수지는 부엌 식탁 의자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내가 요리하는 동안 얘기 좀 하자. 서연은 갑자기 다시 어린아이가 된 기분으로 순순히 따랐다. 수지는 새아이를 키우고 20년 동안 집안을 꾸려온 사람의 효율성으로 부엌을 오가며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어릴 때 우리가 다치면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 수진이 양파를 썰며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고통으로 마음이 너무 흐려져 거의 아무것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었다. 엄마는 몸은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된단다. 언제 시작할지 결정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셨어. 수진이 계속했다. 이제 기억나? 갑자기 서연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서연이 8살 때, 팔이 부러졌을 때, 수진이 첫 시련을 겪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두가 그 상실감을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머니는 그 말을 사용하셨다. 몸은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된다.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반복했다. 정확해. 언제 시작할지 결정하기만 하면 돼. 수진이 덧붙였다. 문제는 언제 치유를 시작할 시간이라고 결정할 거냐는 거야. 서연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다. 정확히 희망은 아니었지만 절망도 아니었다. 가능성에 더 가까운 무언가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가 인정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일 평소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씻고 머리 빗고 출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민준이 이전에 네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네가 누가 될 수 있는지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수진이 서연이 계획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난 후 서연은 방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민준이나 유나나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수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5시 30분에 일어났다. 씻고 머리를 빗고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았다. 여전히 피곤해 보이고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결단력이 있었다. 병원으로의 복귀는 예상보다 더 힘들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노출되고 취약하게 만드는 이해와 호기심이 뒤섞인 반응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이혼 소식이 이미 병원 전체에 퍼졌다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 씨, 다시 보니 반가워요. 최 부장이 아침 휴식 시간에 그녀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기분은 어때요? 좋아지고 있어요. 서연은 그것이 부분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에 놀라며 대답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거나 적응하는 동안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면 말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서연은 단순히 괜찮은 것이 아니었다.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들을 돌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녀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의 가치는 민준에게 달려있지 않았다. 그녀의 삶의 목적은 결혼 생활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몇 주 동안 서연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느 때와 같은 헌신으로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근무 시간 이후에 남아 새로운 치료법과 절차에 대해 읽기 시작했다. 특히 이식 및 수술 후 관리에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도서관에서 의학 논문을 검토하던 중 민준을 치료했던 신장 전문의 박 과장을 만났다. 서연 씨, 그가 그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내요, 과장님. 사실 이식 환자를 위한 후속 관리 프로토콜에 대해 읽고 있었어요. 장기적인 관리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정말 흥미롭네요. 박 과장은 새로운 관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건 생각해 봤어요?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간호사로서의 지식이 결합되면 매우 가치 있을 텐데요. 그 질문은 며칠 동안 서연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으로 바꾸지 않을까? 왜 자신이 배운 것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지 않을까? 2주 후, 서연은 이식 환자 케어 전문 과정에 등록했다. 밤과 주말에 공부해야 하는 6개월 과정이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래와 관련된 무언가에 흥분했다. 수지는 이 결정에 전적으로 그녀를 지지했다. 이게 바로 네게 필요했던 거야. 그녀는 주간 저녁 식사 중 하나에서 말했다. 프로젝트, 목표, 매일 아침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무언가. 조금 무서워요. 서연이 인정했다. 새로운 걸 공부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두려움은 좋은 거야. 수진이 대답했다. 그건 네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공부하는 동안 서연은 배신과 버림받음에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간호사들을 만났다. 모두가 장기 기증자는 아니었지만 모두가 자신의 희생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준 고통을 경험했다. 은숙은 50세의 간호사로 남편이 암과 싸우는 동안 5년 동안 그를 돌보았다. 그가 완전히 회복한 후 그는 암 환자 지원 그룹에서 만난 여자 때문에 그녀를 떠났다. 그는 내가 자기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휴식 시간 중 하나에 서연에게 말했다. 마치 내가 병이었고 병든 동안 그를 돌봐준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지혜는 32세로 더 젊었고 부분적으로 마비된 남자친구를 자동차 사고 후 3년 동안 돌보았다. 그가 마침내 다시 걷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전 관계에 제약 없이 새로운 삶을 탐험해야 한다며 관계를 끝냈다. 마치 우리의 사랑과 보살핌이 그들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버리는 목발 같았어요. 지혜는 서연이 조직한 그룹 스터디 세션 중 하나에서 말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서연은 자신의 경험이 유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들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보살핌과 희생을 받아들였다가 더 이상 그 지원이 필요 없게 되면 그들을 버리는 남자들의 불안한 패턴이 있었다. 이러한 대화 중 하나에서 서연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아이디어가 탄생했다. 있잖아요. 서연이 어느 날 밤 병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말했다. 이 모든 이야기들로 무언가를 해야 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요? 무슨 일 같은 거요? 은숙이 물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무언가요? 지원그룹, 단체. 이 여성들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들의 가치가 그들을 배신한 남자들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말해줄 무언가요? 그 아이디어는 비옥한 땅의 씨앗처럼 서연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다음 몇 주 동안 그녀는 여성을 위한 지원단체에 대해 조사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읽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연이 다시 피어나다라고 이름 붙인 그룹의 첫 공식 모임은 토요일 오후 병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녀는 아마 대여섯 명의 여성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12명이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와 모든 직업의 여성들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아픈 남편의 간병인이었고 다른 이들은 수년 동안 경제적으로 파트너를 지원한 후 버림받았으며 어떤 이들은 남편의 경력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희생했지만 더 이상 쓸모없어지자 버려졌다.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그녀는 긴장되지만 단호하게 시작했다. 그리고 석 달 전, 저는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수술 후 3주 뒤 그는 더 나은 사람을 찾았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깊었지만 서연은 참석한 여성들의 얼굴에서 그녀가 느꼈던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처럼 느끼는 것에 지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혹은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인지 자문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 경험을 더 강해지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집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 명씩 여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한 명씩 서연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자신의 고통이 끔찍했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강력한 무언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몇 달은 서연에게 활동의 연속이었다. 병원에서 일하고 전문 과정을 계속하는 것 외에도 그녀는 다시 피어나다를 위한 주간 모임을 조직하고 단체를 위한 기본 웹사이트를 개발했으며 그것을 공식적인 비영리 단체로 만들기 위한 기금을 찾기 시작했다. 그 일은 그녀가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룹에 오는 모든 여성, 듣는 모든 이야기, 함께 축하하는 모든 작은 승리는 그녀가 진정한 소명을 찾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수지는 동생의 변화를 놀라움으로 지켜보았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녀는 저녁 식사 중 하나에서 말했다.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너 자신 같아. 이상해요. 서연이 대답했다. 마침내 내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찾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겪었던 일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돌보는 것 말이에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다시 피어나다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서연은 이식 환자 케어 전문 과정을 마쳤고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한 지역 방송사 제작자가 그녀의 단체에 대해 듣고 영감을 주는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내가 겪은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전화를 받았을 때 수진에게 말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수진이 물었다. 너와 똑같은 일을 겪고 있으면서 출구가 있다는 걸 모르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을까? 서연은 언니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피어나다가 성장하고 더 많은 여성을 돕고 싶다면 공개적으로 취약해질 의지가 있어야 했다. 인터뷰는 화요일 밤에 방송되었다. 서연은 너무 긴장해서 하루 종일 거의 먹지 못했다. 하지만 말을 시작하자 단어들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그녀를 단순히 배신당한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를 설립한 간호사 서연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서연이 자신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 영향은 즉각적이고 강력했다. 저는 14년 동안 제 남편이었던 남성에게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서연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제 목숨을 걸고 그의 생명을 구했고 그는 제가 준 두 번째 기회를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진행자는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다. 그런 배신을 당한 후에는 기분이 어떤가요? 처음에는 완전히 무너져요.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결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낭비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다 깨닫게 되죠. 문제는 제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몰랐던 그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 인터뷰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바꾸었다. 다음 날, 그녀는 프로그램을 보고 다시 피어나다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여성들로부터 100통이 넘는 전화와 이메일을 받았다. 단체 웹사이트는 방문자가 너무 많아서 몇 시간 동안 다운되었다. 하지만 결과가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서연이 예상하지 못했던 민준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알려준 것은 수진이었다. 지역 뉴스 봤어? 그녀가 전화 통화 중에 물었다. 아니요. 단체에 연락해온 모든 여성들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왜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탔어. 서연아. 사람들이 민준이 너에게 한 짓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고객들 중 일부는 부정적인 평판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 서연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민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행동에 마침내 결과가 따랐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 몇 주 동안 서연은 실제로 민준이 여러 중요한 계약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고객들, 특히 가족적 이미지와 개인적 성실성을 중시하는 고객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여자를 그렇게 잔인하게 버린 사람과 연관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도시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유나 또한 그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분명히 스캔들이 일으킨 부정적인 긴장감은 그녀가 투영하고 싶었던 세련된 이미지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민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데 너무 바빴다. 다시 피어나다는 회의실에 모이던 12명의 여성에서 도시 전역의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200명 이상의 여성으로 성장했다. 서연은 트라우마 전문 심리학자 2명을 고용했고 법적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들과 제휴를 맺었다. 더 중요한 것은 서연이 잃어버렸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 즉 목적의식과 자존감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이나 잃어버린 것에 대해 생각하며 깨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도울 여성들, 단체를 위해 개발하고 싶은 프로젝트들, 자신이 된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에 대해 생각하며 깨어났다. 어느 날 밤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의 이메일을 검토하던 중 서연은 근본적인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 때문에 신장을 기증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더 확신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몸은 회복되었고 영혼도 회복되었다. 서연은 마침내 언제를 결정했다. 인생을 바꾼 인터뷰 후 1년,
서연은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국 여성기업가 대회에서 그녀를 기조 연설자로 초청했고 전국에서 500명 이상의 여성들이 그녀의 이야기와 다시 피어나다의 성과를 듣기 위해 참석할 예정이었다. 강당의 분장실에서 노트를 검토하며 서연은 지난 18개월 동안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되돌아보았다. 다시 피어나다는 15개 도시에 지부를 두고 25명의 정규 직원이 일하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단체가 되었다. 그들은 그녀와 비슷한 배신을 겪은 10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삶을 재건하는 것을 도왔다. 서연은 또한 병원에서 이식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새로운 심리지원 부서의 코디네이터로 승진했다. 그녀의 전문성과 개인적인 경험은 그녀를 그 분야의 권위자로 만들었고 다른 병원의 의사들은 정기적으로 그녀의 통합치료 프로토콜을 참고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서연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었다. 분장실 거울에 비친 여성은 영원한 감사를 기대하며 신장을 기증했던 순종적인 아내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이서연은 굳건한 시선, 자신감 있는 자세, 그리고 인생에서 진정한 목적을 찾은 사람의 자신감을 발산하는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녀의 생각에서 깨웠다. 서연 씨, 방문객이 있어요. 다시 피어나다의 개인 비서인 민지가 말했다. 급한 일이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하네요. 서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고 가족들은 이미 강당에 앉아 그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예요? 민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마치 등 뒤로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다. 그녀는 15개월 전 그가 이혼 서류에 서명한 날 이후로 민준을 보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지인들을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의 삶은 그가 계획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탄 후 건축계에서 민준의 명성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주요 고객들은 가치관의 불일치와 공적 이미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그의 스튜디오는 대부분의 직원을 해고해야 했고 그는 작고 보수가 적은 프로젝트에서 일하게 되었다. 서연이 예상했던 대로 유나는 논란이 빨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민준을 버렸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이제 자신보다 20살 많은 사업가와 사귀고 있었는데 그는 그녀가 추구하는 호화로운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민준을 아는 사람들을 가장 걱정하게 했던 것은 그의 건강 악화였다. 결혼 생활 동안 받았던 감정적 지원이 없고 재정적, 직업적 문제로 인한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민준은 이식 환자로서 요구되는 엄격한 의료 요법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그가 너무 많이 마시고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으며 이식된 신장이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의식적으로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준은 자신의 결정을 내렸고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아야 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삶을 건설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바쁘다고 전해주세요. 서연은 민지에게 대답했다. 20분 후에 강연이 있어서 개인적인 일로 정신을 분산시킬 수 없어요. 이미 그렇게 말했어요. 민지가 불편한 듯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과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가지 않겠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보여요. 아픈 것 같아요. 서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만약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준이 자신의 직업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를 망칠 소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알았어요. 5분만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혹시 보안 요원을 불러야 할지 모르니 근처에 있어 주세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분장실을 나갔다.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14년 동안 그녀의 남편이었던 남자가 들어왔다. 서연은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민주는 체중이 많이 줄었고 피부는 서연이 신장 문제의 증상으로 즉시 알아볼 수 있는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그의 옷은 깨끗했지만 싸구려 같고 몸에 맞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의 눈이었다. 이식 후 그가 가졌던 오만함은 더 이상 없었다. 이제 그의 눈은 절망적이고 애원하며 서연이 그의 병이 가장 심했던 시절 이후로 보지 못했던 취약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녕 서연아. 그는 쉬고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그녀는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5분 있어요. 강연해야 하거든요. 그는 분장실을 둘러보며 다시 피어나다. 포스터와 서연이 지난해 받은 상들을 보았다. 당신이 하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가 말했다.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이 놀라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빈말 예의로 대화를 쉽게 만들어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민주는 그녀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 아파. 서연아, 신장이 망가지고 있어. 의사들은 다시 투석을 시작해야 하고 결국에는 새로운 이식이 필요하다고 해. 서연은 고통의 찌름을 느꼈지만 그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종류의 고통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고통이 아니었다. 끔찍한 결정들에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보는 고통이었다. 정말 안 됐네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겠어요. 민주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한 냉담함에 놀란 것 같았다. 그는 분명히 그녀가 수년 동안 보여주었던 본능적인 걱정과 보살핌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서연아,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 그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다. 내가 너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네가 내 인생의 최고였다는 걸 깨달았어. 너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 서연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이혼 후 첫 몇 달 동안 이 순간을 여러 번 상상했었다. 민준이 후회하며 돌아와 용서를 비는 환상을 꾸었다. 그 환상 속에서 그녀는 때로는 그를 용서했고 때로는 잔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보니 그녀는 승리감도 만족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정보로 내가 뭘 하길 기대하죠? 그녀가 물었다.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가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내가 다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이렇게 끝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함께였어. 부부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 서연은 그를 멈추기 위해 손을 들었다. 민준 씨, 그만해요. 그녀는 그를 놀라게 한 단호함으로 말했다. 우리 문제는 없어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었고 당신이 결정을 내렸고 당신이 우리 결혼 생활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해요. 하지만 넌 날 사랑하잖아. 그가 주장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다. 네가 날 사랑하는 거 알아. 14년의 사랑을 그냥 꺼버릴 수는 없어. 그가 분장실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서연은 무관심 이상의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놀라게 한 연민과 동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14년의 사랑을 꺼버릴 수는 없죠.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민준 씨. 결코 충분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이 병으로 고생할 때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을 구하기 위해 내 심장을 기증했을 때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이 토요일을 어디서 보내는지 거짓말했을 때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심지어 당신이 23살 여자와 있기 위해 이혼을 요구했을 때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민주는 말을 끊으려고 입을 열었지만 서연은 계속했다. 문제는 결코 내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당신이 사랑을 소유와 보살핌을 의무와 충성을 어리석음과 혼동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취약함 대신 강력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찾았을 때 당신은 내 사랑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결정했어요. 나 변했어. 그가 약하게 말했다. 아마도요. 서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나도 변했어요. 나는 더 이상 영원한 감사를 기대하며 신장을 기증한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개인적인 희생이 보답받는 사랑을 보장한다고 믿는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내 가치를 남자의 손에 맡기는 여자가 아니에요. 민주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이해의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 앞에 있는 여자가 14년 동안 알고 지낸 서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 아무 가능성도 없는 거야?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준 씨, 당신이 잘 되길 바라요. 건강을 돌볼 방법을 찾고 저지른 실수로부터 배우길 바라요. 하지만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당신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나는 당신 없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들었고 향수나 잘못된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몇 분 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는 완전한 패배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서연은 기다렸다. 날 미워하지 말아줄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네가 날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연은 수년 동안 자신의 인생이었던 남자에 대한 마지막 고통의 찌름을 느꼈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민준 씨.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미움은 열정을 필요로 하고 나는 더 이상 당신에 대한 열정을 느끼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봐요. 끔찍한 결정을 내렸고 이제 그 결과를 살고 있는 남자. 당신이 안타깝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민주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문으로 향했다. 나가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섰다. 알아두라고. 그가 말했다. 네가 준 신장은 이 시간 내내 완벽하게 기능했어.
내 인생에서 내가 망치지 않은 유일한 것이었어. 그가 떠난 후 서연은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며 몇 분 동안 분장실에 혼자 있었다. 그녀는 그 만남을 수천 가지 다른 방식으로 상상했지만 지금 경험하는 완전한 해방감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거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머리를 정돈하고 발표를 위해 분장실을 나섰다. 강당은 마지막 좌석까지 가득 찼다. 모든 연령대와 배경의 500명의 여성들이 기대를 안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지난해에 수백 번의 강연을 했지만 이번은 다르게, 더 중요하게, 더 결정적으로 느껴졌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박수는 즉각적이고 열광적이었다. 서연은 그것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말하기 시작했다. 18개월 전, 저는 제 가치가 사랑을 위해 얼마나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여자였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치고 제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충분히 착하고 충분히 배려하고 충분히 관대하다면 사랑은 보답받고 가치 있게 여겨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으며 강당 전체에 쉽게 울려 퍼졌다.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말 그대로 제 몸의 일부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준 두 번째 기회를 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문했습니다. 제가 부족했는지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지 문제가 저에게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서연은 청중의 주의 깊은 얼굴들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결코 제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다른 누군가가 제 가치를 정의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길 능력이 없는 사람의 손에 제 자존감을 맡겼습니다. 강당의 여러 여성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큰 배신은 그가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배신은 제가 제 자신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너무 능숙해서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제 사랑에 너무 관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즉 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무대를 걸어다니며 청중의 다른 구역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 제가 다시 피어나다를 설립했을 때 저는 다른 여성들이 비슷한 배신에서 회복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온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이 누군가의 완벽한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목적은 제 재능, 경험, 힘을 사용하여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수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지만 서연은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비슷한 배신을 겪은 2,000명 이상의 여성들과 이야기했고 모든 대화에서 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재능 있고 관대한 여성들이 그 힘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의 가치를 맡겼습니다. 서연은 무대 중앙에 멈춰 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절대적으로 아무도 당신의 가치를 정의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당신을 감사하게 여기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내재되어 있으며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강당의 여성들이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서연이 그들을 멈추지 않았다. 박수가 잦아들자 그녀는 계속했다. 3시간 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저를 배신했던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아프고 저에게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18개월 전이었다면 그 대화는 저를 산산조각 냈을 것입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고 제 결정을 의심했을 것이며 결코 깨져서는 안 되었던 것을 고칠 가능성을 위해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서연은 진심 어린 밝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오늘 그를 보았을 때 저는 고통도 분노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고 이제 그 결과를 살고 있는 남자에 대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강력한 무언가도 느꼈습니다. 저는 감사를 느꼈습니다. 청중의 여러 여성들이 혼란스러워 보였다. 감사라고요? 왜일까요? 여러분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의 배신이 저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를 작은 삶, 제한된 꿈, 일방적인 사랑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지 않을 때
제가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하도록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서연은 강당 전체를 아우르며 팔을 뻗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것을 보세요. 다시 피어나다는 10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삶을 재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했고, 장학금 프로그램을 설립했고, 법을 바꾸었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제 고통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강함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제 박수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고, 서연은 계속하기 위해 몇 분을 기다려야 했다. 그들은 제 몸에서 무언가를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감정이 벅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결코 제 마음을 비우지는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사랑,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도울 여성들에 대한 사랑, 제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저를 배신한 남자에 대한 사랑까지도요. 왜냐하면 그 배신이 없었다면 저는 제 안에 항상 있었던 강한 여자를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존경, 존중, 그리고 공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여성들로 가득 찬 강당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잠시 멈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이야기를 쓰게 하지 마세요. 펜을 잡고 당신 자신의 결말을 쓰고 그것을 장관으로 만드세요. 이어진 기립박수는 서연이 받아본 것 중 가장 길고 열광적인 것이었다. 500명의 여성들이 동시에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소리치고 어떤 이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무대 중앙에 서서 미소 지으며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화와 만족감을 느꼈다. 이것이 이제 그녀의 삶이었다. 계획했던 삶도 기대했던 삶도 아니었지만 훨씬 더 나은 무언가였다. 그녀가 처음부터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사랑으로 만든 삶. 무대를 내려오면서 서연은 18개월 전의 서연, 화장실 바닥에서 울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느꼈던 그 여자를 생각했다. 그 서연은 자신의 최악의 날이 남은 인생의 첫날이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녀를 강함과 부활의 본보기로 보는 수백 명의 여성들의 사랑과 존경에 둘러싸여 서연은 마침내 어머니가 그 모든 세월 전에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이해했다. 몸은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된다. 언제 시작할지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서연은 결정했고 그녀의 새로운 삶은 그녀가 꿈꿨던 것보다